오늘의 주제는 실장님의 역할 중에서 상담을 할 때 기억하고 안내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지만 준비하면서 내용 전부 한 가지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바로 환자의 컴플레인입니다. 미리 기억하고 안내를 하는 내용은 결국 환자가 치료 중, 치료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불편감, 통증 그리고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점들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컴플레인을 보다 쉽게 대처할 수 있어서 부제로 정하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진료에서는 파노라마 CT 그리고 구내 포토를 보고 미리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합치와 인접치의 삭제 유무입니다. 발치 후 오랫동안 치과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분들의 파노라마를 보면 미리 알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치료와 보철치료까지 할 수 있어서 상담할 때 비용과 치료 계획이 추가될 수 있다고 꼭 안내를 드려야 합니다. 이 환자분 파노라마에서 36번 임플란트 진단에서는 37번이 메이셜 측으로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상담할 때 미리 공간이 부족하면 최소한의 치아 삭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하고, 다음 파노라마에서는 47번 임플란트 진단 후 교합 간격 확보를 위해서 17번 대합치 삭제가 불가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정도에 따라 또는 치아에 우식이 있는 경우 등 보철 진단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고 미리 안내드립니다. 대합치를 삭제할 때 삭제량이 많으면 엔도 가능성, 지대치가 짧아서 보철 탈락 가능성, 컨택이 약해서 음식물이 낄 수 있는 가능성도 설명드려야 하며 삭제가 싫으신 분은 교정을 해야 함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다음은 와이어 스플린트입니다. 웨이팅 기간 중 와이어 스플린트가 필요하신 분들, 보통 임플란트만 심어 놓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어서 맞닿는 치아가 없으면 빈 공간으로 이가 쓰러지고 내려오고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려야 하고, 그런 경우에 앞서 말했던 치아 삭제를 할 수 있으니 치주가 좋지 않은 분들과 웨이팅을 길게 하시는 분들은 치아 삭제를 방지하고자 치아를 부목으로 묶어 놓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파노라마는 47번 치아 발치 이후 임플란트 식립 진단인데요. 염증의 범위가 넓고 진단할 때부터 힐링 후 OP 예정이라고 하셨으니 그만큼 웨이팅 기간이 길어질 것을 예상하고 상담할 때부터 미리 안내가 된 환자분입니다. 실제로 발치하면서 3개월 웨이팅 하자고 하셨고요. 이후에 OP를 하시게 돼도 최소 2개월은 더 기다리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와이어 스플린트 하려고 할 때 환자분께서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치료 잘 받으셨습니다. 와이어 스플린트의 잦은 탈락과 플라그 관리가 안 될 경우 플리퍼로 교체할 수 있음도 안내해야 합니다. 다음은 뼈 이식 여부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상담할 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수술을 해서 육안으로까지 확인을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임을 설명드리고, 치과에서 정밀한 방법으로 예측할 수 있는 최대의 자료를 통해서 상담을 드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상담 전 촬영한 파노라마와 CT를 보고 뼈 이식에 대한 정도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상담을 해야 하며, 엑스레이상에서 남아있는 치조골의 길이와 폭 등을 수치화하여 환자분께서 필요한 수술의 최소부터 최대까지 가능성의 폭을 꼭 말해야 합니다. 결국에 비용 수납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수술 중 진료 범위가 확대되었을 때 이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수술 후 말씀드릴 때 난감하게 됩니다. 파노상에서는 적은 양의 뼈가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늘 생각하는 치조골 이식술과 한 단계 높은 치조골 이식술을 같이 설명드려야 합니다. 특히 상악의 경우에는 치조골 폭이 7mm, 길이가 4mm가 넘어간다면 크레스탈로 안내를 드리되 레터럴에 대한 가능성도 안내드려야 합니다. 저희 치과는 수면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 범위가 확대됐을 때 환자분과 대화를 할 수 없어서 더 자세히 설명드려야 하고요. 간단한 뼈 이식을 하는 경우와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GBR 케이스, 레터럴을 열어야 하는 상악동 케이스에서 비용이 차이가 있음을 설명드리고, 상황에 따라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원장님께서 세미나한 영상에도 있어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이 환자분의 파노라마에서 16, 17번 진단을 본다면 파노상에서 16번의 치조골 길이는 4.9mm 정도입니다. 하지만 CT상에서 염증의 범위가 넓고 사진상에서는 골질의 정도까지는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나온 수치보다 더 적은 뼈 상태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수술 중 바로 측면 접근인 레터럴로 수술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발치 즉시 식립 케이스입니다. 발치 후 즉시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진단할 때부터 염증이 너무 심한 게 보인다면 힐링 후
식립을 해드리나 발직을 염두하고 식립을 하려고 하는데 고정도가 나오지 않아서 식립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환자분께 최대한 식립하려고 하나 발치 또는 치조골 이식술만 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점도 동의서를 받을 때 안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치 즉시 로딩의 경우 환자분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설명드리고 비용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 임시 치아를 만들 때 진료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교합과 신미성도 직접 체어사이드에서 만드는 것보다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시 로딩의 경우 보통 상하악 전치 임플란트에 해당이 되는데요. 임시 틀니와 플리퍼 사용이 매우 불편해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임시 치아를 제작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정력이 나오지 않아서 힐링이나 커버 스크류로 덮어야 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술 전에 즉시 로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꼭 설명드려야 하며 플리퍼를 사용하더라도 수술하는 당일에 끼워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의 기공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직장생활로 인해서 미리 제작하기를 원하시는 환자분이 계실 수 있으니 먼저 확인을 해야 하고 환자분께도 중요한 일정이나 행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일정 피해서 수술하시는 방향으로 안내드리는 게 좋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로딩을 하고 나서 뼈를 잘못 씹어서 22번이 페일이 난 경우인데요. 이처럼 즉시 로딩한 임플란트는 앞니의 경우 저작의 기능이 아닌 오로지 심리 목적으로 제작한 것임을 설명드리고 자극을 최소한으로 하셔야 재식립의 수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플리퍼 제작 여부입니다. 앞니에 보통 해당되지만 환자분들마다 쏘구치가 보이는 게 신경 쓰여서 제작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쭤봐야 하고요. 덧붙여서 설명드릴 때 수술 부위는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좋아서 교합을 위한 게 아니고 심리적인 부분을 대체하는 거라고 안내해드립니다. 임플란트는 항상 재식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임플란트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 꼭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세균 감염을 간과할 수 없고 염증이 많거나 또는 구강위생관리 조절이 안 되는 환자분도 계시고 수술 후에 환자분들서 치과에 매일 오고 검사받는 것이 아님을 설명드리면서 개인의 흡연 등 습관으로 인한 재수술의 가능성을 말씀드리면서 주의사항에 대해 강조해 주시면 환자분들도 의식적으로 관리를 잘하시고 주의사항도 지켜주는 협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반드시 알려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물 끼임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첫 번째 항목인 인접치 삭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인접치 삭제 후 임플란트 임프레션을 한 치아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앞쪽 간격보다 뒤에 있는 삼각형이 더 커지는 걸 보여드리면서 기울어진 치아 위치로 인해 자연스럽게 각도가 생겨 음식물이 더 잘 낄 수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또 다음 사진에는 37번의 모빌리티로 인해서 인접면에 음식물 끼임이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이 또한 어르신들께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라서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 치료가 들어가고 자연치 유지를 위한 점이라는 걸 강조드리면서 관리법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는 게 환자분께 좋은 방향임을 사전에 설명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들은 임플란트만 하면 전부 편하고 다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시는데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드려야 같은 상황을 겪었을 때 받아들이기 쉬우실 겁니다. 또한 사진에는 없지만 브릿지였던 치아를 각각 크라운으로 씌우고 폰틱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경우에도 잇몸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얇게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브릿지를 했을 때보다 더 음식물은 잘 끼일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 개별의 치아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함께 안내드려야 합니다.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는 경우 치아가 길게 보일 수 있는 점, 핑크 포세린이 들어갈 수 있는 점, 자연치에 비해 상악전치 임플란트가 설측에 위치하여 입술이 들어가 보일 수 있는 점, 공간이 부족해 임플란트 크라운이 짧게 나올 경우 보철 탈락의 가능성도 설명드려야 합니다. 이제 보존 보철 진료에서 기억해야 할 부분을 나열해봤습니다. 결국 오식의 정도에 따라 진료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신경치료 가능성입니다. 오식이 깊은 인웨이 치료, 망호가 심한 CA 치료, 크랙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크라운 치료, 증상에 따른 신경치료 등 환자의 치아 상태에 따라 신경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말씀드려야 하며 이 부분은 결국 보철 치료로 비용 확대가 되는 부분이라서 사전에 안내드리는 게 좋습니다. 치료 확대 가능성입니다. 일레이의 진단이지만 크라운의 진단도 함께 염두해야 되는 경우 전반적으로 인접면 오식이 많아서
예측할 수 없는 분, 치석과 구강 위생 상태가 불량하여 치주 치료를 먼저 마무리 후에 재검진을 해야 하는 분들 등등 치료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설명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골드로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합력이 워낙 강한 남성분들이나 턱이 발달하신 분들, 그리고 올드 CR 교체 시 내부 치질을 예상할 수 없을 때 바이털 CR 진단이신 환자분들, 우식이 깊은 인레이 치료 이러한 경우가 예상될 때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보철 종류의 선택권은 드리지만 골드로만 보철 제작이 가능할 수 있다고 사전에 안내드려야 합니다. 다음은 크랙 치아의 치료입니다. 치아의 균열은 육안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좁으며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엑스레이로 발견되지 않고 증상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여서 어려운 치료임을 환자분께 안내드리고 균열의 깊이와 범위에 따라 신경치료, 발치 등 진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안내드려야 합니다. 충치가 없어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임을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구내 포토를 찍는 것이 상담을 할 때 좋습니다. 깊은 크랙의 경우 신경치료 후 임시치아를 한 달 정도 사용한 후 증상이 사라지면 최종 보철을 들어갑니다. 행여 그 이후에 증상이 재발하게 되면 발치 후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신경 치료입니다. 재신경 치료는 신경치료보다 더 난이도 높은 진료이고 완벽하게 치료를 해도 50%의 성공 확률이라고 안내드려야 합니다. 그래도 자연치아의 보존을 위한 최후의 치료이니 염증 소독을 위한 내원 횟수가 많아지고 마무리 이후에도 증상을 지켜보다가 발치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환자분의 협조가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틀니입니다. 어르신들, 간혹 젊은 분들도 비용이나 전신질환의 문제로 den처를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안내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틀니를 처음 해보시는 환자분께는 상당히 불편하고 자연치의 저작 효율의 20에서 30% 정도의 기능을 한다고 설명드립니다. 또 완전 틀니의 경우에는 잇몸의 지지로 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니의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고 탈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임플란트도 함께 진단이 나온 환자분이라면 비용의 문제 때문인지 확인 후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작부터 완성까지 4-5회의 방문과 한 달 정도의 기간 제작 기간까지 내원 횟수가 늘어날 수 있고 다른 치료까지 함께 하시는 환자분의 경우 내원 횟수가 늘어날 수 있음을 안내드려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과 비슷한 이유인데 본래 저작 기능의 20에서 30% 회복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며 잇몸에 지지를 하는 것이라서 오히려 없이 식사를 하시는 게 더 편하다는 경우도 있어서 제작 후에는 착용을 하시면서 적응해 나가실 의사가 분명하신지 확인하고 오버덴처 등 안내를 드리면서 선택의 폭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틀니의 관리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 완성 후 주의사항을 설명드리는데 꼭 안내드려야 하는 사항은 주무실 때 빼고 주무셔야 한다. 소독을 위해 뜨거운 물에 넣지 않으셔야 되는 걸 강조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간혹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안 되니까 뜨거운 음식, 국물 음식을 먹으면 안 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데이지 않게 입술로 감각을 느끼시면서 조심히 식사를 하시면 되고 보통 우리가 먹는 뜨거운 정도는 틀니에 괜찮다고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틀니 같은 경우가 적응까지의 통증, 불편감으로 인해 잦은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치과 치료보다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져서 만들어드리고 욕먹는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환자분께서 틀니를 하기로 결정하시고 치료 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안내드린다면 환자분의 협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틀니가 망가지지 않아도 세월이 흐르면서 입안도 변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틀니를 수리할 수 있다는 안내도 해두는 것이 좋겠죠. 이외에 환자분의 개개인의 전신질환, 복용 중인 약, 알러지 여부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 외과 진료 받으시는데 고혈압, 아스피린 복용 여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지, 특히 당뇨가 있으시다면 조절이 되는지 예후에 대해서도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하며 수면 진료에 관련하여 금식 후 진료받고 하시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서 복용 중인 약물, 과 전신 질환 등 더블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신원 문진표를 작성하실 때 작성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치과 치료를 이을받는데 약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티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외과 진단, 수면 치료 등 상담을 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환자분 개인의 전신질환에 따른 치료는 더 어렵고 협조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상담을 할 때 말씀드린다면 환자분께서도 받아들이기 수월하실 겁니다. 상담 시에 환자의 전신질환과 복용약은 전자차트에
항상 팝업으로 뜰 수 있도록 저장을 해놔야 합니다. 진료적인 부분 외로 요즘에 많이 체크하는 것이 환자 개인의 사보험인데요. 문진표 작성 시에 치아보험 유무를 확인하고 상담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건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챙겨야 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어디 보험사이고 가입일이 언제인지,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되었는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치아와 못 받는 치아가 무엇인지, 연간 진료 항목당 몇 개까지 되는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야 한다면 치료를 어디부터 들어가야 하는지 등등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간혹 환자분들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치과에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안내드려야 합니다. 또 치아보험에 대해서 전부 알고 상담을 하는 게 좋겠지만 저처럼 잘 모르거나 애매하게 아는 경우에는 절대 그 자리에서 안내드리지 않고 정확하게 확인 후에 따로 전화를 드려 상담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제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환자와 상담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간혹 환자가 차트나 진료 내용을 위조하는 걸 원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